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생TV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둘째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등교 시간이 빨라졌어요. 아침 6시 학교를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 과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하루하루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담보로 삼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얘는 어쨌든 현실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살짝 들었던 건데요. 왜 우리가 초등의대 진학반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 2년? 이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교육은 더 조직화됐고 더 체계화돼서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수학에 올인을 해야지 초등 4학년 때는 의대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영어를 해야 돼. 그 전에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좀 큰 학원에 좋은 데를 가야 되니까 7세고시, 4세고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보다 더 기저귀만 떼도 진짜 학원에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 계속 벌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죠. 네, 대치동이 문제가 많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뭐 우리 때는 그때는 대치동이 아니고 파락군이죠. 파락군이었지. 예. 입주과외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 과외할 때 저는 그때 서초동에 살았었는데 제가 주로 과외하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뭐 이렇게 학습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과외를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멘탈이 케어가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희한하게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뭘 하는 거냐면 걔가 공부할 때는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뭐 걔가 요즘에 학교에서 뭐가 힘들어 그럼 그런 얘기도 좀 들어주고 밤을 새려고 하는데 밤새기 힘들면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내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하고 걔는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밤을 새기도 하고 그때 이제 서초동에 살던 애들도 노량진에 단과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그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과외를 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걔 언니가 된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서너 명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명히 걔네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늘 뭔가 불안해 보이고 좀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를 살기 위해서 현재를 담보로 사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았다. 최근에 이제 봤던 쇼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하나 5학년? 그 정도 된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게 너무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변호사가 꿈이래요. 근데 자기가 왜 변호사를 하고 싶으냐면 변호사는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도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뭐 그보다 더 어린 2학년, 3학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꿈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꾼다는 거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뭘 꾸어왔다기보다는 남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애들은 경험 별로 없는데 자기가 해본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세한 꿈을 꾸기가 쉽나요?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길을 정해놓고 그 길에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는 거. 이거는 조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그렇고 좀 위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든 거죠. 왜냐하면 얘가 크면 한 뭐 중학생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자아에 대한 생각을 할 거거든요. 나는 누구냐?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정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내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누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원망들도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헛헛함, 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빨리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공허함 같은 걸 보통 20대에 겪는데 요즘 애들은 제가 볼 때 10대에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초등수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아이들이 꿈을 꾸는 방식은 이런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제 수학에서 사고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역적 사고방식이 있고 이제 귀납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학의 사고방식은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예. 그때를 이제 기억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수학은 연역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초등과정에서의 수학은 굉장히 귀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산의 기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건데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를 할 때 또는 곱하기를 할 때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를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게 이제 교환법칙이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과 세 개가 있는데 그거를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뒤에 걸 더하나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걸 묶어서 더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를 더하나 아무 상관이 없더라. 계산 결과 똑같더라. 이런 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합이 있어요. 어떤 합이 있고 거기에다가 한 수를 곱하는데 이 곱하는 수하고 이 합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더하고 나중에 곱하나 부분적으로 곱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더하나 그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이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중학교 이상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문자로 이걸로 공부를 하는데 왜냐면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칙이니까. 근데 초등과정에서는 애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냐?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가 같다는 거 애들이 다 알잖아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같다는 거 애들이 다 알잖아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죠. 3하고 7하고 2가 있어요. 3하고 7을 먼저 더할 수 있죠. 그죠? 그럼 10이 되고 나머지 2를 더해서 12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3을 놔두고 7하고 2를 먼저 더해요. 그래서 9. 그 다음 그 9에다가 3을 더해도 똑같이 답은 12가 나오죠. 예. 내가 편리한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미 다 했었고, 아이들이 연산에서. 그 다음에 자연수 계산 다 해봤죠. 그 다음에 분수 계산 해봤죠. 소수 계산 해봤죠. 이 모든 계산을 할 때 아이들은 그 연산 법칙을 이미 다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원리를 아는 과정이 귀납적인 방법인 거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내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중학교에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면 어떤 법칙이 나왔어. 근데 그런 사례가 뭐가 있지? 하고 떠올릴 때 얘 머릿속에 수많은 사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초등학교 때 한 거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적 방식을 안 하고 귀납적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하고 무슨 연결이 되느냐? 꿈도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어른들이 어떤 직업을 정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너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소아과 의사가 어때? 너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수의사가 어때? 이미 직업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다 껴 맞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남겠어요? 그게 안 남으니까 나중에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서를 귀납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부모가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활동을 보면 알죠. 아, 얘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얘는 사람보다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아,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드는 걸 참 좋아하네.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살펴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지. 예.
저는 여기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큰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 로드맵이 처지지 않게 애들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님 같은 그런 부모님 말고 아이가 뭔가를 해. 그럼 옆에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관찰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자세히 보니까는 과학 쪽도 좀 있지만 약간 예술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과학하고 예술을 섞어서 뭔가 해볼 만한 게 없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보고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그게 한두 번에 끝나는지 그걸 결정하는 건 아이의 문제죠. 자기가 관심사가 별로 없어. 그럼 한두 번 하더니 엄마 나 이거 별론데? 이런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잘 킵해둬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뭔가 다른 걸 할 때 이게 연결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잘 놔뒀다가 아이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엄마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얘가 3학년, 4학년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 나 옛날에 만들었던 무슨 활동이 있었지. 그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엄마가 기록해 놓은 게 있지. 하면서 아이랑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미, 내가 옛날에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꿈이랑 연결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안에 자아 효능감이라든가, 자기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따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이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때 아이들의 나이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연역적인 방식을 적용을 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눈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메타인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메타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런 인지를 갖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 중에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라기보다는 조력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조력자 또는 관찰자.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지시면 아이들의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내가 매몰이 돼서 마치 내가 주도해서 다 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었고 아이에게 너무 꿈을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아이가 현실에 발을 탁 디디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밌게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차저차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